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맨날 일하면서 이 채널의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굉장히 교육적인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항상 남들을 도와야 한다. 인간의 실존이 어디서 확인되는지 아니? 바로 남들에게 내 존재가 쓸모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을 때 인간의 실존이 확인되는 거야. 아빠는 그걸 늦게 알아서 뒤늦게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꼭 힘들어도 남들을 도우면서 살길 바란다. 알겠어요, 아빠. 에이, 참, 나 살기도 바쁜데. 아빠 말씀이니까 지켜야죠. 라고 하거나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힘들어서 길가에서 쉬며 거친 숨을 내뱉고 있으면 항상 제 등 뒤를 툭툭 치며 아빠가 뭐라고 했어, 종현아. 힘든 사람 보면 꼭 먼저 가서 도와주라고 했지. 종현이 아빠 말 들어야지. 저기 할머니가 힘들게 일하시고 있잖아. 어서 가서 리어카 끌어들이고 이거 1,000원으로 할머니 요구르트 사드려.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컸답니다. 처음에 저희 집은 무진장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 강남에서 50평대 집에서 산 거면 말 다 한 거죠. 철강업을 하는 저희 아빠는 우연한 계기로 중동 쪽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전국에서 3등 가는 사업체 규모였기 때문에 힘들게 살던 저희는 한순간에 부잣집이 된 거죠. 그렇게 돈도 많고 남들보다 여유롭고 기고만장하게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항상 겸손했어요. 아이고 부러워 죽겠어 진짜. 어떻게 그런 큰 계약권을 따낸 거야? 나는 그런 기회가 땅에 어디 안 떨어지나 몰라. 우리 동네는 재개발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이야. 언제 우리 집이 밀려날지 모르겠어. 당장 불도저를 끌고 와서 우리 집을 밀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밥도 한번 제대로 못 먹겠다니까. 라고 말을 하면 아빠는 자기 일인 것처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빠랑 전혀 연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건설사 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저 최한규입니다. 이번에 행복동 재개발 건이요. 주민들이랑 협의된 사항인지 궁금해서요. 그쪽에 제가 아주 가깝게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주민분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고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여기 재개발하고 나서 지어질 아파트에 철근 저희 회사 거 쓰시기로 했는데 제 얼굴 봐서라도 주민들 재개발 보상 비용 넉넉하게 챙겨주시고 노인분들이나 집을 새로 구하기 힘드신 분은 좀 우리 사장님이 따로 챙겨주시지요. 임대아파트나 복지사나 구청 연결해서 거주지는 최소한 해결할 수 있게요. 라고 말하면서 아빠는 주민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아빠 정말 동네에서 소문이 좋았어요. 제 친구들은 저보고 우와 너네 아빠 천사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진짜 짱이다. 나도 너네 아빠 같은 사람을 내 아빠로 두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란하고 반짝이는 시절은 아주 잠깐이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저희 아빠가 크게 흔들리게 된 사건이 생긴 겁니다. IMF가 터지면서 철근 수출 계약이 떡 하고 막혀버린 겁니다. 외국으로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물건을 잔뜩 만들어둔 상황에서 이거를 수출을 해야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니까 거의 미칠 지경이었죠. 아빠는 회사 부도를 막으려고 학교 후배나 아는 분들에게 사정을 했어요. 제1고등학교 사기 맞지? 아, 그래 나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즘 사업 이거 대금 처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 요즘 금방은 잘 되냐? 나 진짜 급해서 그런데 1,000만 원만 어떻게 당겨주면 내가 다 갚을게. 응? 미안하다. 나도 요즘 IMF 때문에 힘들어서 너한테 빌려줄 돈 없다. 우리 집안도 지금 난리야. 그리고 돈 내가 너한테 꿔준 거 내 마누라가 알면 거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미안해. 뚝뚝뚝. 그렇게 아빠는 아빠가 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수확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착했던 아버지의 마음에 크디 큰 상처뿐만이 남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가 정말로 불쌍했어요. 아빠는 미안하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집이라도 팔아서 돈 떼우고 해야지. 그렇게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저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 50평대 아파트에서 달동네 높디 높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허름한 반지하로 들어갔어요. 계속 쭉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으면 제가 그런 곳에 사는 것에 익숙해질 텐데 그게 아니니까 엄청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바퀴벌레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누워있으면 머리카락 사이로 벌레가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귓가에도 사사삭 하는 소리가 들렸죠. 반지하라서 그런지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라디오 삼아서 무섭고 아득하고 까만 밤을 버티었습니다. 처음에야 발발발 떨면서 벌레 때문에 잠 못 잤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익숙해지더군요. 게다가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왕따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들 제가 집안이 망해서 이사 온 거를 알더라고요. 전학 첫날, 너가 걔냐? 너네 아빠 사업 망해서 우리 동네 온 거라며? 나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세곡초 다니는 애 있는데 걔가 전부 다 말해줬어. 하면서 저의 신상이 다 퍼져나갔지요. 그렇게 저는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힘들었어요.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애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고 왕따는 무슨, 제가 오히려 애들을 도와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가난한 거는 그래도 버틸만한데 애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거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 오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날도 어떻게든 돈을 벌러 간다고 막노동을 나가게 되었고 엄마는 지방에 미장일을 하러 출장을 간 상태였죠. 쓸쓸하게 저는 그 졸업식에서 꽃다발 하나 받지 못하고 외로운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속상한 마음에 저는 집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회색깔 베개에 얼굴을 파묻어서 1시간 정도 울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에서 열쇠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아빠가 이렇게 일찍 오실 리가 없는데? 아빠다! 종현이, 우리 종현이. 아빠가 최대한 일 일찍 끝내고 우리 종현이 축하해 주려고 왔어요. 미안해요. 아빠가 많이 늦었지. 오늘은 졸업식이었으니까 우리 짜장면 먹자. 응? 짜장면 꼭 먹자. 아니 아빠 돈도 없는데 무슨 짜장면이야. 나 그냥 계란밥해서 먹어도 즐겁고 행복해. 그리고 괜찮아. 우리 학교에 엄마 아빠 없이 혼자서 졸업한 애들 많았어. 아빠는 제가 거짓말을 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씩 웃은 뒤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구례동 빨간 지붕 지하집인데요. 짜장면 2개랑 탕수육 가져와 주세요. 단무지 많이 주시고 가능하면 짬뽕 국물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의 짜장면 전화 소리를 듣고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짜장면을 주문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배달이 안 오는 거였어요. 뭐지 싶었습니다. 아빠도 뭔가 궁금한 눈치였어요. 왜 이렇게 짜장면이 안 오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저와 아빠가 1시간이 넘도록 짜장면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기상 상황이었어요. 밖에서 억수로 내리는 장대비가 무섭도록 높은 저희 달동네를 향해서 쏟아내렸거든요. 저희 집 길을 따라서 폭풍처럼 쏟아지는 비가 냇가에 불어난 물처럼 철철거리면서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안 오던 비가 오니 태풍이 온 것처럼. 이럴 줄 알았으면 짜장면 안 시킬 걸 그랬다. 괜히 배달부 힘들게 하고. 종현아, 아무래도 늦을 것 같으니까 우리 비가 멈추면 짜장면집 가서 먹자. 배달 말고. 알겠어. 난 괜찮아. 비 그치면 나가서 먹자. 그래 종현아. 전화 걸어봐야겠다. 여기 금성 짜장면집이지요? 아까 빨간 지붕 지하집에서 짜장면 시킨 사람인데요. 혹시 아직 배달 안 들어갔으면 그냥 취소해주세요.
이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이렇게 되면 배달은 위험해서 못하지. 아이고, 그게 저희가 출발을 이미 했어요. 배달원 신경 쓰지 마셔요. 아유, 미안합니다. 배달 늦어서. 최대한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또다시 한없이 짜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아빠와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짜장면 시킨 지 2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뭔가 배달원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순간 초인종이 띵동 울린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밖에서 배달 왔습니다. 배달원입니다. 짜장면이요.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준 순간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냥 비에 흠뻑 젖은 게 아니라 어디 물웅덩이에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온 사람처럼 온몸이 흙탕물이었고 심지어 바지 한쪽은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른 채 절뚝이고 있었어요. 뒤에서 그걸 본 아빠는 아니 배달원 괜찮은 거요? 그거 뭐 사고 난 거 아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요? 정말 미쳐버리겠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날씨가 험할 때는 그냥 배달 못한다고 하지. 라고 말하면서 집에 있는 큰 수건을 가져와 아빠는 배달원의 몸을 감쌌고 따뜻한 물이라도 빨리 마시라고 하면서 집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아빠는 바로 보릿물을 끓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배달원은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배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오더라고요. 오토바이 끌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트럭이랑 살짝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앉아서 몸 좀 추스리고 있다가 비가 맞으니까 몸이 오돌오돌 떨려서 겨우겨우 짜장면 가지고 왔네요. 죄송해요. 정말 이렇게 늦게 배달할 생각은 없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찡했습니다. 보통 배달원 같으면 본인이 다치면 빨리 병원을 가거나 배달을 안 하는데 그 배달원은 앳된 얼굴을 가지고 책임감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맡은 임무는 다 해결한다. 이 마인드였습니다. 저는 그 형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였고 아빠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빠는 그 형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냉장고에서 먹을 만한 것 이것저것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빡빡 민 그 배달원 형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형은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사고로 잃은 뒤에 동생이랑 할머니랑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형을 돌봐주시던 친할머니가 갑자기 폐렴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비로 돈을 다 쓰다 보니까 고등학생이었던 그 형이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배달 일을 시작한 거고 자기는 어리고 고등학생이니까 사장님이 안 좋아할 거니 더더욱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몸이 다치고 부스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배달을 해낸 겁니다. 아빠는 그때 눈물을 살짝 참으며 참 나도 내 삶이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자네를 보니 내 인생은 힘든 것도 아니구만. 나보다 좋기 수십 살은 어리지만 정신연령이나 책임감만큼은 정말 이 늙은 아저씨보다 더 대단한 청년일세. 하면서 아빠가 갑자기 장롱에서 무언가를 뒤적뒤적 꺼내는 겁니다. 아빠가 꺼낸 것은 하얀 봉투였어요. 그 봉투 안에는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꼬깃꼬깃 10,000원짜리 지폐가 수백 장이 넘게 있었던 거였죠. 원래 그 돈은 아빠가 집을 팔고 나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비상금으로 넣어둔 거였거든요. 만약에 아빠나 제가 아플 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때 쓰려고 한 건데 그 배달원의 사연을 듣고 딱 해서 쾌쾌 묵은 돈을 꺼낸 겁니다. 저는 역시 우리 아빠 어떤 상황이어도 얼마나 힘든지 상관없이
먼저 선뜻 손을 내미는구나. 아빠는 말로만 봉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정말로 우리 아빠 대단해. 라고 생각했죠. 자네 이거 내가 아껴둔 비상금인데 오늘 이렇게 자네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고 내 인생 가치관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네. 나에게 이런 영감을 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책임감 있게 다리가 다쳤어도 배달한 모습이 너무나 고맙다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면 1년 동안 일 안 하고 할머니 병원비 보태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이 돈은 자네를 위한 나의 장학금일세. 라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 했다고. 아닙니다. 부담 싫어서. 괜찮습니다. 이런 거 바라고 배달 일 시작한 거 아닙니다. 저 다른 배달도 가봐야 해서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뒤 그 봉투를 받지 않고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여기서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죠. 그 다음날 아빠는 쪽지와 함께 그 배달원이 일하는 가게에 찾아갔어요. 가게 사장님에게 사연을 말하고 장학금 명목으로 그 봉투를 학생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 앞에 흰 색깔 빳빳한 봉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저는 그 봉투를 주워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봉투 그 형이 준 거구나. 배달원 형이. 라고요. 아빠가 집에 오셨을 때 그 봉투를 먼저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읽은 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을까? 뭔 내용이지? 싶었던 저는 아빠가 그 편지를 읽자마자 바로 건네받아서 읽어보았죠. 아저씨, 저는 정말 괜찮은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요, 꼭 이 돈 헛되게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만의 길을 가볼게요. 정말로 저요, 대학 가서 떳떳하게 아저씨가 저에게 건네주신 이 큰 돈과 마음, 사랑, 그거 잊지 않고 살아볼게요. 저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양진모. 라고 써 있었어요. 진모 형. 그 배달원 형 이름은 진모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간 저는 여전히 가난하고 망한 사업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애들에게 차별을 받고 놀림받고 살았죠.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곧잘 공부를 해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쯤 반에서 3등 정도 하니까 애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그때 마침 공부 잘하는 애들 무리해서 저를 끼워주어서 저는 약간은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다행이었던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들이랑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전교 1등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야 종현아, 너 그 이야기 들었냐? 우리 형이 상고 다니고 있잖아. 바로 취업한다고. 그런데 우리 형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간 사람이 있대. 에? 상고에서 고려대? 어떻게 간 거래? 원래 머리가 좋거나 똑똑했나 본데? 대박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순간 머리에 돌을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아니, 전교 꼴등이었대. 진짜 말 그대로 전교 꼴등. 완전 꼴등. 공부 아예 안 하고 맨날 배달하고 학교도 안 나와서 강제 퇴학 위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공부한다고 마음을 먹었대나? 배달하는 것도 그만두고 학교에 제일 일찍 와서 공부하고 제일 늦게까지 문 닫고 공부하고 나갔대. 하루에 거의 18시간을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 상고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 공부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에 휴지 둘둘 말아서 끼워 놓은 다음에 미친 듯이 공부해서 1년 만에 점수 200점을 올렸다고 하더라. 진짜 대박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나 진짜 상상이 안 간다? 대박이야. 그 형 이름이 양진모라고 했나? 하여튼 우리 형 학교에 전설이 되었대. 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진모 형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더니 정말로 성취해버렸네. 진모 형 진짜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와 싶었던 저는 바로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기쁘게 웃었어요. 그게 정말이냐고 하면서요.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진모형의 소식을 들은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가 건설 현장에서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전주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은 급하게 집을 옮겨야 했어요. 최소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엄마를 위해서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이사를 간 뒤에 저희 가족은 전주에 계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전주에서 터를 잡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주가 더 집값이 서울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빠와 함께 전주에 내려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떠돌이처럼 일을 하는 아빠가 불안정한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들다고 새로운 일을 구하려고 하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아빠는 서울에서만 살다가 전주에 내려가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한 건데 완전히 악덕 사장한테 걸려버린 겁니다. 그 사장님이 아빠에게 가머니설로 꼬셨대요. 1년만 자기 밑에서 일하면 1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뽑아주겠다. 그 대신 1년 동안은 딱 한 달에 50만 원만 받아가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일을 제안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리 가르쳐주는 명목이어도 줄 돈은 줘야죠. 하지만 아빠는 당장에 돈이 필요하기도 했고 전주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제안을 냉큼 받았나 봐요. 그 악덕 사장을 철석같이 믿은 거죠. 1년 뒤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받아서 우리 아들과 마누라 고생 덜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아빠가 예전에 철근 사업을 하셔서 그 아저씨가 아빠에게 철근 쪽 일을 부탁했나 봐요. 그런데 철근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몸을 정말 혹사해서 일을 해야 하고 아빠도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을 반복했던 거죠. 그렇게 약속한 1년이 지나고 아빠는 그 사장에게 사장님, 제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장님한테 충성해서 저희 철근 공장 기반도 다져놓고 제가 매뉴얼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전에 철근 사업할 때 했던 일이 확실히 도움이 되긴 되네요. 이제 저 1년 넘었으니 봉급 제대로 받고 싶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그 사장이 입을 싹 닫았다는 겁니다. 아니, 구두 약속은 정식 약속이 아닌 거 알지 않나? 나는 자네 아니어도 사람들 고용할 수 있는 기회 많다네. 내가 왜 나이도 많고 내일 모레 퇴직할 나이인 자네를 정직원으로 써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자네에게 정직원으로 뽑아준다고 말을 했는가?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 알아서 하게나. 이제는 우리 공장에서 나가주길 바라네. 라고 말한 거죠. 아빠는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노동가치를 쏟으면서 사장님을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가 얼얼한 배신뿐이었으니 아빠는 그때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집에 와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사업 망하고 어떻게든 재기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구나. 우리 아들한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으로 남고 싶었는데 결국
그게 안 되었구나. 정말 창피하다.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없다. 너무나도 미안스러워서. 하면서 깡소주를 냅다 들이켰어요. 생전 술 한 잔 입에 안 댄 아빠인데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렇게 술을 냅다 목구멍에 집어넣으셨겠어요. 저는 쓸쓸하고 허우룩한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팠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빽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세상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제 내면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아빠, 가진 건 없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정말로 매 순간 진심이었고, 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1,000원 우리 가족 쓰게 하고 남은 돈은 이웃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와 아빠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저는 점점 마음에 분노가 쌓여갔어요. 그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터져버리고 그게 아빠와 저희 가족 인생을 바꾸어 버린 거죠. 아빠는 술을 마시고 그 사장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따지려고 찾아갔대요. 사장님. 나 술 좀 마셨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줄 돈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은 지켜야지요. 라고 말을 한 순간 갑자기 그 사장님이 돌변해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건설 쪽이랑 철근 일을 하니까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몸에 밴 거겠죠. 사장은 아빠의 얼굴에 수표를 던지고 맷값이라고 한 뒤 아빠를 무진장 팬 거였어요. 아빠는 반항을 해보았지만 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고스란히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자고 있던 저에게 띠리링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아버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라는 누군가의 목소리.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병원에 간 저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아빠의 모습을 본 순간 쓰러질 뻔했습니다. 엄마가 절대 못 보게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고 저는 바로 형사를 찾아갔어요. 당장 그놈 자식 구속해달라고요. 형사는 사건을 파악하고 특수감금 폭행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 사장님, 돈도 많고 빽도 많은 사장님이 저희 아빠가 술을 먹고 돈을 달라고 한 거를 협박지로 되려 맞고소를 한 거였어요. 돈도 없던 저희 아빠는 변변한 변호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였죠.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한 채로요. 그때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서울에 유명하다는 로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런 상태라고 여기서 변호봉사 활동하지 않냐고 사회 소외계층인 우리들 좀 챙겨달라고 하면서요. 그때 누군가에게 광진 로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아빠를 돕고 싶다고 무료로 변호를 하고 싶다고 자제분은 로펌에 방문해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죠. 그렇게 대형 로펌에서 도와준다니. 바로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으리으리한 건물에 들어간 순간 저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변호사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건물이 떠나가라. 진모형! 진모형이 어떻게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대박이다. 형, 나 오늘 아빠 사건 때문에 변호사 만나러 왔어. 이야, 아주 멋진 성인이 되었구나, 너도. 형이야.
너한테 메일 보낸 게. 우리 로펌의 한 청년이 도움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봤더니 글쎄, 이름이 너인 거 있잖니. 아버지 성함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는데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냉큼 돕겠다고 했지. 형, 너희 아버지가 주신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고대 법대 들어갔어. 그리고 사법고시 4년 준비해서 합격했고, 고대 들어가자마자 너네 집에 찾아갔는데 이사 갔더라? 전주로 갔다고는 들었는데 연락이 끊겼으니 너랑 아저씨 소식을 알 길이 없더라고. 이제는 보답하지 못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렇게 연이 이어졌네. 근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가 고소를 당하다니. 내가 다 도와줄게. 하면서 저에게 든든하게 말을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어요. 진모 형은 이거 무고죄야. 죄 없는데 괜히 협박하려고 일부러 그쪽에서 허위 고소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전문이고 아버지 묻지마 폭행 이거 당한 거는 내가 형사 민사 둘 다 해서 그놈 자식 감옥에 넣어줄게. 저는 진모 형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형은 오토바이 일을 그만두고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변호사가 된 거였어요. 저희 아빠에겐 언젠간 이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신념 하나로 성장해온 거였죠. 진모 형은 아빠를 찾아갔고 아빠는 아니, 네가 그 진모냐? 아이고, 고대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대단한 성취를 해냈구나. 네가 이렇게 잘 커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로 성장할 줄은 아저씨가 꿈에도 못 꿨다.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아빠가 아파하면서 웃음을 지으니 진모 형은 너무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입원실 침실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고 말았지요. 그렇게 저와 진모 형 그리고 아빠는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이후 진모 형은 아빠의 사건을 전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빠를 폭행한 그 사장놈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믿어서 그런 건지 반성의 기색 하나 없다가 결국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이 떨어져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그 사장놈이 돈으로 재판부를 매수하거나 그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사장놈은 구속되어 징역살이를 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민사소송으로 아빠가 그동안 일했지만 못 받은 돈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손해보상으로 수억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아빠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게 되었어요. 진모 형 덕분에 민사, 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정말 한번 일이 잘 풀리면 술술 풀린다고 저희 아빠의 소식을 우연히 들은 예전 동네 주민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저희 달동네 사람들 재개발 때문에 거주지도 잃게 생기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 재개발 건설회사에 전화해서 저희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사장님 덕분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면서 주민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이 아직도 연이 이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빠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 주민 중 한 분이 성공을 해서 아파트 임대업을 하나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때 아빠에게 도움받은 거 잊지 않고 보답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네 아파트 한 채를 평생 동안 저희 가족이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무기한 전세권을 주게 된 거였죠. 그것도 서울 아파트를요. 아빠는 아니 이렇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보답을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 그동안 사람을 굳게 믿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행복하게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뒤통수 맞고 돈도 못 받고 병원 신세를 지니 우울증이 올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아빠는 자기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줬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감동을 하면서 슬픈 표정을 거두고 다시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모 형도 아빠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돕겠다고 말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저와 아빠 그리고 엄마는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실어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여름만 되면 온 집안에 습기 차고, 겨울에는 한파로 매일 수도관이 터지는 그런 힘든 반지하방 생활에서 지금은 지상 14층에서 너무나 따뜻한 장판과 훈훈한 온기가 흐르는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요, 지금은 행복해요. 게다가 아버지, 예전에 철강 사업한 경험을 살려서 아는 분을 통해 지금 중동과 한국을 이으는 철강 건설회사에서 조언자이자 고문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안목을 높게 산 분께서 제안해 주신 일자리였던 거였죠. 저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아버지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드디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잡고 또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던 지금의 가정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아빠가 폭행을 당한 이후로 세상에 정내미가 떨어졌던 제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사람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이제 저는 무슨 말인지 절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짧은 인생이니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사랑 주며 행복하게 살아요. 저와 아버지도 정말 힘들었지만 버티다 보니까 결국 좋은 날이 오고 남들에게 베풀었던 마음이 다시 돌고 돌아 저희가 힘들 때 도와주게 되었네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던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라는 이야기와 신념. 이제는 제 가슴에 넣어두고 제 자식이 태어나면 저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이제는 아들인 제가 절절하게 깨닫고 미래에 태어날 제 자식에게 전해야지요. 내리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한 줄 말하려고 길게도 말했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